네, 신화타로 시간입니다. 그 7번 전차카드 시간인데요. 제가 지난번에 사실은 아주 벌써 한참 전에 이 7번을 촬영을 했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 목소리가 안 들어간 거예요. 아마 마이크를 끄고 찍었나 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다시 촬영을 하는 겁니다. 가끔씩 막 새벽에 3시, 4시에 이렇게 촬영 끝내고 나서 그렇게 막 실수로 이제 영상을 못 올릴 때 너무너무 속상하죠. 여러분들 댓글 많이 주시면 힘이 많이 날 것 같아요. 좋아요와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자, 전차 카드 보시죠. 첫 번째 카드는 마르세이유 카드예요. 두 번째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인데 여기서는 말로 표현했고 여기서는 스핑크스로 표현했는데 지금 말이 이제 막 움직이려고 하고 있죠. 예. 근데 이쪽은 스핑크스는 앉아 있고요. 세 번째 신화타로를 보시면 과속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 질주를 하고 있지요. 그래서 마차가 약간 기우뚱해져 있고요. 보면 흰색 말은 이쪽을 보고 있고 검은 말은 이쪽을 보고 있고 눈이 빨갛게 충혈되어 있어요. 그리고 검은색 말은 보시면 혀가 이만큼 나와 있는 걸로 봐서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처럼 그렇게 표현이 되었고 네 번째 카드 보시면 여기에서는 말이 아닌 좀 그 실존하지 않는 동물로 보이는데 여기서도 이제 이 마차의 주인은 손으로 이 두 마리의 동물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죠? 미친 듯이 날뛰고 있지만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갈색 곱슬머리 보이시죠? 네, 푸른 눈에 아주 건장하고 젊고 잘생긴 남자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또 그 투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뭐 이 사람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이렇게 잘생긴 남자로 이제 상상하시고 붉은 그 튜닉을 입고 있죠. 그리고 청동 전차, 이건 청동이에요. 청동 전차를 몰고 있고 뒤에는 청동 방패가 있고 옆에는 큰 창이 있고요. 두 마리의 말고삐를 잡고 있는데 이 두 흑마와 백마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치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주변 배경 보시면 굉장히 메말라 있죠. 흙먼지를 일으키는 사막. 그래서 이 사막도 의미가 있을 거고요. 하늘에 굉장히 낮게 구름이 깔려 있는 금방이라도 폭풍이 몰아칠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주인공은 아레스이죠. 전쟁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기 없이 황량한 풍경을 표현한 것은 감정의 어떤 결핍,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그런 어떤 것을 상징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레스의 창은 남성과 관련된 심볼인데요. 뭐 인간에 내재된 어떤 그런 남성적인 힘에 대한 상징, 그리고 공격성 이런 것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 이 흑마와 백마 딱 보시니까 어떤 카드가 생각이 나세요? 고위 여사제의 두 기둥, 흑색의 기둥과 백색의 기둥 생각이 나시죠? 그래서 이 공격적인 본능 속에 포함된 선과 악의 잠재성, 그러니까 우리 내면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다 잠재적으로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고요. 신화에서 보면은 남자 없이 혼자 잉태했다라고 합니다. 전쟁의 신 아레스예요. 전쟁의 신답게 아레스는 싸움을 좋아했고 피를 보는 걸 좋아했고 사람을 죽이는 걸 굉장히 좋아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전쟁의 시인 하면 아테네 기억을 하실 텐데 냉철한 지력과 통찰력과 어떤 그 정의의 수호신이에요. 아테네는. 그렇지만 이 아레스는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 전쟁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충동적으로 그의 그 잔인성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하는 그런 이미지로 표현이 되어서 전쟁 자체를 아주 즐겼다고 얘기를 하고요. 되게 무례하고 무식했기 때문에 많은 신들이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건장하고 잘생겼기 때문에 아주 핸섬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프로디테는 이 아레스를 보고 반하게 되고 두 사람이 이제 사귀게 되죠.
그래서 엄청난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아프로디테의 남편이 헤파이토스인데 굉장히 못생겼잖아요. 그래서 더더욱 이 아레스에게 끌렸을 것이다. 그래서 불길처럼 타올랐다고 해요, 둘이. 그래서 이렇게 두 사람이 너무 신중하지 못하게 그 헤파이토스가 없는 틈을 타서 집에 그 부부의 침실에서 사랑을 나누는 무모한 짓을 했고, 그러다 보니 헤파이토스가 알게 됐죠. 눈치를 채고는 복수를 할 계획을 세웁니다. 아무도 몰래 보이지 않는 그물을 짜고요. 그 그물을 침실에 이렇게 걸쳐 놓고요. 다음에 이 커플이 만나서 잠에 빠졌을 때 그 그물로 이들을 덮쳤죠. 그래서 신들을 불러서 자신의 아내와 그 아레스를 보여주면서 수치심을 주게 되었는데, 이렇게 모욕을 당했지만 아레스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라고 하고, 나중에 또 아프로디테와 사이에서 딸도 태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 전차를 끌고 있는 아레스는 의식의 의지에 의해서 인도되는 공격적 본능에 대한 이미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서로 다른 반대 방향으로 전차를 끌려고 한 두 마리의 말은 바로 우리 내면에 있는 그런 대립적인 동물적 충동을 표현했다. 네, 라고 이야기하고, 힘이 넘치지만 조화롭지 못하다는 거죠. 힘과 확고함으로 다루어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억압하거나 어떤 게 부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또 우리가 삶을 영위하고 헤쳐나갈 때 힘이 필요한데 그런 능력마저 상실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것을 힘으로, 그러니까 어떤 억압하거나 이것을 부수려고 한다면. 그래서 아버지 없이 태어난 아레스는 어떻게 보면 육체가 갖는 자연적인 어떤 공격적 본능이나 투쟁 본능에 대한 이미지이고, 또 이게 원형적인 정신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충동적이고, 그러면서 또 강철 같은 의지나 용기가 필요했겠죠. 혼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단지 영적이고 그런 어떤 그런 것만, 순수함만 있어서는 이렇게 험난한 경쟁 사회를 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러한 어떤 의지, 용기 막 이런 것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바보가 6번 러버스 카드에서 어때요? 예쁜 여자를 선택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요. 그 결과로 이제 갈등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죠? 이제 두 번째 큰 삶의 교훈과 만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카드입니다. 이 거칠고 야성적인 본능에 어떻게 재갈 있죠. 마구를 채우는 거. 말에 채우듯이 그 창조적인 마구를 어떻게 채우느냐 하는 것이 이제 과제라는 거죠. 그래서 전차를 모는 아레스를 통해서 성숙해지게 되고, 연인들 카드 6번 카드에서 바보는 약간 어리숙한 사춘기의 청년이었죠. 그래서 그냥 단지 자기 욕망에 끌리는 그런 행동을 했고요. 또 여기서는 전차를 통해서는 한 인간으로서 나의 행동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난다는 것을 배울 뿐만 아니라 자신의 내면과 외부에서 깨어난 분노나 투쟁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글 같은 삶에서 살아남길 원하면 바보처럼 우리도 내면에서 일어나는 대립적인 갈등, 또 이런 호전적인 충동과 어떻게 그것들을 다루는 것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신화 속에서는 아레스는요, 화만 나면 싸우고, 또 무분별하게 사랑의 대상을 쫓아다니고 끊임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계속해서 강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불륜이다 할지라도 한 아이의 아버지가 되고, 그것이 어떤 평화를 상징하는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쟁은 우리가 삶에서의 피할 수 없는 필수적인 체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인간은 누구나 내면에 공격적인 충동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억지로 그것을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아레스의 도전을 맞이한다면
우리는 내면에 이 생명력에 대해서 정직해지고 또 포용하고 조절하는 법을 배우고 그런 고통을 통해서 인성이 더 발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점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요, 스프레드에서 이 카드가 나타나면 갈등, 투쟁,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나의 인성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그래서 타인의 공격성 또는 내 공격성과 마주하게 되고 이러한 투쟁은 피할 수 없고, 예, 그래서 우리가 힘과 절제로 대처를 해야 된다. 예, 이런 자기 모습을 배우면서 조화를 알게 되고 이제 사춘기를 지나서 다음 단계로 여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카드의 실질적인 의미들은 제가 타로 독학하기에서 또 담아놨기 때문에 그 영상을 참고하시고 이 신화타로에서는 철저하게 좀 신화적인 이야기만 좀 설명을 드리는 것으로 네, 하고 자, 그 아레스적인 성격 굉장히 충동적이면서 힘이 넘치고 공격성이 있다 보니까 사회생활 속에서 어때요? 엄청나게 추진력이 좋을 것이고요. 내가 원하는 것은 어떨까요? 이 카드 보세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누가 말려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너무 과한 속도로 달리다 보면 어떨까요? 이 전차가 전복돼서 나도 다치고 말도 다치고 결국은 더 길게 가야 될 그 길을 중도에 좌절하게 되고 중도 하차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차의 엄청난 추진력과 무지막지한 힘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여성분들이라 하더라도 이 카드를 뽑거나 이 생일수가 이 카드인 분들은 정말 에너지가 보통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자기가 전공하고 싶은 걸 부모님이 말렸다고 해서 짐 싸들고 나와서 부모님과 인연을 끊고 그 대학을 가서 그 전공을 한 그런 분도 있었습니다. 엄청나죠? 에너지가. 그래서 이 에너지 대단한 전차 카드 또 능력도 많지만 이것이 또 과도했을 때에는 자기 파괴적으로 될 수도 있고 그리고 과도하다 보면 항상 어떠한 무리수가 생기죠. 부작용도 생기고 그런 것들을 좀 잘 기억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카드입니다. 자, 이어서 8번 카드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힘 카드죠. 8번의 힘 카드. 이 힘 카드가 여러분 여기에서는요. 마르세유에서는 11번이에요. 그래서 마르세유에서 정의 카드하고 힘 카드가 이제 서로 순서가 다르죠. 이제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 와서는 이 힘 카드가 8번이 됐고요. 마르세유에는 11번입니다. 근데 일단은 우선은 이게 신화 카드 왼쪽 신화 카드 모습이고 여기를 볼까요? 이 두 개를 비교해 볼까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여기서는 어때요? 이 여성이 이 사자 같지도 좀 않지만 이 사자의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네, 굉장히 잔인하죠? 힘으로. 여기서는 어때요? 사자를 특유의 부드러움으로 쓰다듬으면서 어떻게 나의 의도대로 복종하고 따르게 이렇게 만들었죠. 이 카드에서는 사자가 그냥 옆에 동반자처럼 있고 사자의 눈빛은 이 여성을 바라보는 듯합니다. 이 여성은 사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는요. 헤라클레스죠. 둥글 속에 네메아의 사자를 무찌르는 여기는 뭐 100% 뭐로 맨손으로 힘으로 무찌릅니다. 그래서 마르세유 카드까지 보면 힘이 굉장히 중요한 이 사자와의 관계에서 그런데 여기 이제 이 카드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에 오시면 어떻게 돼요? 스트렝스라는 표현, 파워가 아니라 스트렝스라고 하는 용어를 썼어요. 그래서 힘이라고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파워라는 단어와 스트렝스라는 단어는 어떨까요? 의미가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카드 먼저 설명을 드리면요. 밤색 곱슬머리에 여기 보면 이 아래 하의만 입었죠. 붉은색 옷만 두르고 근육질에 건장한 남자가 있고 사자와 사투를 벌이고 있는데 겨우 강한 팔로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이 남자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죠? 그리고 동굴의 암벽이 보이죠? 그리고 입구를 통해서 여기 이렇게 언덕의 황폐한 풍경이 보입니다. 이 사자는 맨손으로만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창으로도 어떠한 칼로도 찌를 수가 없었다고 해요. 그냥 지략만 사용할 수 있고 쉬운 방법이나 도구를 통해서는 이길 수 없는. 그리고 이 동굴의 어둠은 무의식의 어둠을 표현한 거고요. 예, 원시적 본능을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차 카드에서 어떤 그러한 그 공격성을 창조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법을 배운 단계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그 힘을 여전히 붉은색으로 표현을 했고요. 천하무적의 영웅인 위대한 전사 헤라클레스를 여기서 표현했습니다. 제우스와 인간 알크멘의 사이에서 태어났고요. 제우스의 아내 헤라가 어때요? 남편이 불륜을 하면 엄청난 복수를 했죠. 그래서 이 태어난 자식을 미워했고 끔찍한 형벌을 주고 막 죽이려고 하고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했냐면 헤라가 이 헤라클레스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친 상태에서 경솔하게 자신의 아내와 자식을 죽이죠. 나중에 제정신이 든 상태에서 자기가 아내와 자식을 죽인 거를 알고 헤라클레스가 너무 괴로워서 신들에게 무슨 일이든 할 테니 나의 죄값을 치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델피의 신탁에서는 그로 하여금 그 사악한 왕 에우리스테우스라는 왕 밑에서 12년 동안 고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지시를 내립니다. 그래서 이 에우리스테우스는요, 헤라의 총애를 받던 왕이었기 때문에, 이제, 헤라클레스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를 미치게 했던 그 여신 헤라의 신봉자 밑으로 이 왕한테 자진해서 들어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에우리스테우스가 헤라클레스에게 시킨 12개의 난제, 과제, 그 유명한,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뭐예요? 네메아의 사자를 무찌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개, 왜 하필 12개였을까요? 12개의 과제는 바로 12개의 별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그 12가지 과제, 난제는 우리 인생에서의 어떤 과제를 이야기하고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네메아의 사자는 어떤 짐승이냐 하면 어떤 강철이나 어떤 것에도 끄떡이지 않은 그런 가죽, 뚫리지 않은 가죽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근 사람들을 계속 잡아먹어가지고 사람들이 씨를 말렸기 때문에 헤라클레스한테 이 사자가 사는 동굴을 알려줄 사람조차 찾기 힘들 정도로 사람을 다 죽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힘들게 이 사람이 이제 찾아 나섰어요. 그래서 피로 범벅된 사자를 발견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날 또 잡혀먹은 사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화살을 날리고 그랬는데 튕겨져 나오고 칼을 사용했는데 구부러지고 몽둥이로 내려쳤더니 몽둥이만 부서지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헤라클레스가 머리를 써서 사자동 동굴의 두 입구 중 한 곳에 그물을 치고 다른 곳으로 들어갔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손가락을 물어뜯기고 그래서 어쨌든 가까스로 맨손으로 사자의 목을 졸라서 죽입니다. 그 이후에는 이렇게 천하무적이 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심리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네메아의 사자와 싸운 헤라클레스는 우리 내면에 있는 강력하고 야만적인 짐승을 억제하는 문제에 대한 이미지. 그걸 얘기합니다. 사자는 특별한 짐승입니다. 전차카드에서 보이는 고집스러운 말들이 상징하는 것과 다르게 인간 정신의 속성을 나타냅니다. 신화 속에서 사자는 언제나 왕권과 관련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점성술에 사자 자리가 있는데 그 사자 자리에 또 행성이 뭐예요? 태양이고 태양은 뭘 상징했어요? 고대의 점성술에서 왕을 상징했죠. 심지어 가장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날 때조차도 왕권을 항상 관련이 있었다. 그래서 이 사자, 백수의 왕은 고유의 개체성, 개성의 초기 단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 단계에서는 에고가 좀 어리고 분별력이 없고 완전히 자기 중심적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자는 그 마법적인 가죽으로 인해서 천하무적이 될 수 있었고, 이게 뭐냐면 나라는 두꺼운 관념, 이런 것들을 상징한 거라고 해요. 우리가 자신이 정복한 사자의 가죽을 입었을 때 타인의 생각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확고한 자기 인식으로 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이 사자는 뭐 동물 속의 어떤 야만성을 가지고 있고, 이런 속성이 이제 발현된 것이, 이게 이제 이 야만성이 뭐 나만 생각하거나 내가 먼저라는 그런 충동, 나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어때요? 내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사람, 이런 것들을 파괴해 버리려고 하는 우리의 충동, 분노,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이런 분노는 상황에 따라 적절하고 건강한 분노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나오는 폭발적이고 격렬한 분노를 상징하는데, 그래서 왕권과 상징되는데 사자 자리가 약간 사자 같은, 사실 그런 뭐랄까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성질이 정말 그런 게 있어요. 때때로 상당히 무례하고 오만한, 이렇게 이제 인성이 안 좋으면 사자 자리 사람들이 그런 예의 없는 행동, 그런 제멋대로인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 점성술에서 봤을 때. 그래서 그런 걸 또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교만, 자존심이 아니라 자만심.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중심이 돼야 되고 자기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누군가 뺏어가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잔인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사자는 우리 내면에 있는 성난 유아라고 표현을 했고, 어린아이가 세상이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바라죠. 그래서 그렇게 안 되면 때를 쓰고, 그죠? 막 장난감도 부수고, 그런 걸 상징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사자 자리, 태양의 속성, 내가 세상의 중심이고, 이런 것들, 또 잘못하면 그 욱하는 기질,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짐승을 정복한다면 이 마법의 가죽을 소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책임 있는 어떤 자아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헤라클레스가 사자를 정복했다는 거는 일종의 진짜 사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종의 변형을 얘기한 거라고 합니다. 짐승이 아닌 인간이 사자의 힘과 과단성을 이제 표현하는 거죠. 내가 그걸 갖게 된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힘카드의 양면성이 존재합니다. 헤라클레스는 어떤 아무런 이득도 없이 단지 쉽게 짐승을 죽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내면에 있는 헤라클레스의 부정적인 측면, 즉 이런 종류의 힘은 어떤 변형도 없이 그냥 본능을 억압하고, 열정, 자기인식도 없이 그냥 그런 자기 껍질, 강한 자기 껍질, 자기 어떤 아집, 이런 거에 쌓여서 그냥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죠. 점술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힘카드가 스프레드에 나타나면 내면의 사자와의 피할 수 없는 충돌 상황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나의 분노와 교만을 창조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힘이 필요하고 자기 훈련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면의 짐승과 만나게 되고, 우리 내면의 헤라클레스는 이것을 무찌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느낌의 기능을 발전시킨 바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마음과 느낌, 아까 이게 앞에 카드에서 그렇게 발전시킨 그런 바보를 이야기하고요. 이제는 자신의 사나운 이기성을 다루는 법을 다룰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에 대한 신뢰로운 이 싸움으로부터 벗어나서 타인과 융합할 수 있는 그러한 길로 나가는 것이 이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죠. 계속해서 바보의 여정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신화 타로에서도 순서는 이게 지금 10번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제가 이 순서를 유니버셜 웨이트 카드의 순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혼동되실 것 같아서. 그래서 네메아의 사자를 무찌르는, 그리고 나서 이 마법의 가죽을 벗겨서 옷을 만들어 입게 되고, 그 과정이 이제 우리의 어떤 그런 우리가 힘을 갖게 되고, 그런 용기를 갖게 되고, 이러한 본능을 어떤 이제 창조적으로
조절하게 되고 이러한 것들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카드가 우리 내면에 있는 그 많은 욕정일 수도 있고 엄청난 욕구일 수도 있고 그런 내면의 욕구의 모습을 형성한 게 사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조절하고 어떻게 잘 다루고 이 내면의 나의 욕구가 나의 욕구인데 마치 이 내 내면의 욕구인 사자가 너무 거대해져서 나라는 존재를 내 정체성을 잡아먹지 않게 해야 되는 그러나 이 사자는 나와 함께 늘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 이런 의미로서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두 개를 한꺼번에 지금 말씀드렸고 다음 신화타로에서 이제 9번 은둔자 카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